오늘 우리 로드스 오픈 렉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인간 증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귀한 자리 이 특강을 해주실 선생님은 우리 고대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실의 엄창섭 교수님이세요. 엄 교수님께서는 우리 고대 해부학 교실을 이끄시고 계시면서 또 이 의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많이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영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해부학이 잘 모르겠고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해부학하고 막 이러면 사람 해부학을 무섭지 않나요? 그랬더니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섭냐고. 그런 말씀이 굉장히 지금도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은 아마 우리 법학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사를 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시사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공간이 작으니까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엄창섭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공 빼고는 다 재밌어 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친하고요.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일 배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포용력이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포용력이 굉장히 커서 우리는 여기 바늘 하나 찔리거나 누가 나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람결에 들려오는 흉을 보는 것만 들어도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칼로 째도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다리를 잘라도 가만히 계시고, 다시 붙여도 가만히 계시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데, 그 정도 표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시선을 함부로 다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살면서 좋지 않은 얘기들 많이 이렇게 자꾸 경험할 때, 특히 법하시는 분들 같은 게 내가 이거 나중에 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 아침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아마 또 다른 시각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게 접니다. 잘생겼죠? 그림이 실물보다 좀 잘생긴 것 같아서 들고 다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이렇게 졸려 보인다나 어쩐데나 근데 상관없고요. 고대로 들어와서 고대에서 졸업하고 고대에서 석사 박사 다 했고요. 고대에서 조교,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다 했습니다. 아마 제가 신규 발령 3번을 받았어요. 고대에서. 전임 강사, 여기는 전임 강사 없잖아요. 의대는 전임 강사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오는 3년 사이에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 이거 또 동기생들은 같이 올라간다는 원칙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선배보다 먼저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배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민기적민기적하고 놀고 계시면 그 밑에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임 강사 항상 하게 되죠. 전임 강사하고, 그다음에 조교수 때 신규 발령 받았고, 부교수 때 또 신규 발령 받았고, 왜냐하면 전임 강사하다가 미국에 도망을 갔거든요. 군대 갔다가 미국에 도망을 갔는데, 안 돌아오니까 발령을 내놓은 거예요. 발령을 내놓고 발령 내놨으니까 돌아와라 하고 협박해서 그래 끌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규 나도 없는 사이에 골석으로다가 하여튼 신규 발령을 내놨고, 그러니까 잘못 내놨어요. 이 호봉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부교수 때 승진을 하게 되면 호봉이 이게 손해를 보니까 그때 다시 신규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교수가 됐는데 지금 동기들 중에서 꼴찌입니다. 서열 꼴찌로 돼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연금에는 별 지장이 없나요, 그게? 연금엔 지장이 없는데 이게 명예교수 이런 거에 무슨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고대에만 있었습니다. 그냥 고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부학교실 주임 교수하고 그다음에 실용해부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 만들어서 같이 시신을 어떻게 의학 발전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해부학 원래 전공학회는 해부학회예요. 대한해부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인데 요즘은 이제 국제미래학회에서 미래의료과학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방에서요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은 이게 첩상도 이렇고 이것도 여기 무슨 건물인지 아시죠? 이 건물 아시죠? 미디어관. 제 방에서 아침에 이렇게 보면 해가 뜨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미디어관 위로 올라올 때도 있고 인천기념관까지는 안 가요. 해가 인천기념관까지는 안 가고 인천기념관하고 오른쪽으로는 미디어관 를 오른쪽 마진을 경계해서 그 사이에서 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진상에서 해가 어디 있는가 보면 이제 언제쯤인가 대충 알 수 있죠. 근데 고대가 참 좋은 게 아침에 해 뜰 때 이 해를 그대로 여기 그대로 비추는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슈안 존스라고 하시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기관총 사수로 다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고요. 월트 디즈니사의 사진 작가예요. 월트 디즈니의 사진 작가인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끌어다 쓸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세대가 아무래도 죽음과 세금을 내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세대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생의 세대가 된다는 거. 실제 과학기술이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 세금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입이 있는 거는 축복받은 거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래도 아까워요. 이거는 나중에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반국가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내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죠. 죽음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온다. 어떻게 그렇게 돼갈까라는 것입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의 인간의 역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태까지 왔어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원인은 뭔가, 그리고 기왕이면은 얼마나 오래 살 건가. 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뭐 진시황이나 이런 분들도 100살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요. 세종대왕 뭐 굉장히 오래 사셨지만 40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일제시대 때 나온 통계 보면은 평균 수명이 40살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은 80세 2배 늘었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이팔 청춘 몇 살인지 아시죠? 이팔 청춘, 조선시대 때 이팔 청춘 얘기가 나왔는데 16살 아닙니까? 지금 2배 사니까 32살입니다. 그죠? 지금 32살이 이팔 청춘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세요. 16살 먹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뭐 옛날 춘향이하고 몽룡이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불장난치고 노는가 뭐 있긴 있겠죠. 뭐 근데 되게 30 좀 넘어야 이제 뭐 자리도 잡고 연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 두 친구가 저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 꿈속에서 만납니다. 이게 석가 형님까지 해가지고 넷이 모이면 딱 4월 초파일생 4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놉니다. 이렇게 생일 얘기를 해도 기억을 못해요, 아무도.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건강 상태, 인류의 건강 상태는 인류가 존재해온 기간 중에 가장 최고도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2050년이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 그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2050년쯤 되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욕먹을 나이가 되네. 그렇죠. 지금 그거 걱정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한테 짐을 안 씌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곧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건 이미 해결이 됐다고 보면 남은 거가 이거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여태까지는 못하는 이유가 많았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못했고요. 일할 만할 때쯤 돼서 죽어서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의학의 목표다. 이렇게 돼.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생기는 경향입니다. 소위 말하는 의학화라고 하는데 메디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의학의 대상이 아니던 게 의학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파이를 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성형수술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난 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처럼 뭐 코가 났다고 이게 기능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워낙 작아서 이게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면 이제 구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괜히 여름방학 되면 얼굴이 바뀌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성형외과에서 당연하게 하잖아요. 의료보험까지 적용받아가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건 병이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지금 확장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그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그 박유성 교수님이 해놓은 게 지금 이게 제일 잘 맞아요. 통계학 하시는 분이라서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잘 해놓으시는데 제일 하여튼 이 예측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요. 초고령 사회에 꼭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거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달라. 지금 건강한데 그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럼 그렇게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을 아까 의학에서 표현한 의학의 그 목표랄까 목적이랄까 이거하고 대비를 시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도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더 활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런데 연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그런 걸 이제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보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위 말하는 나노메디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학 쪽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학은 의학 자체에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있지만요. 남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끌어다 쓰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신의 어떤 그 업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가 의학에다 적용시키는 데는 아주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에 들어가게 되면 뭐 제가 해부학하지만 해부학 뭐 이런 거나 또 환자 치료는 내과 외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경영학도 있고요. 의료 경영학도 있고요. 의료 역사, 의학사라고 하는 역사도 있고요. 의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의료 법학도 있어요. 그 의과대학 안에서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커버를 해요. 의사면서 그거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이 세상 모든 건 다 의학이다. 의학은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오래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니까. 그죠? 자동차 잘 만드는 게 의학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고가 나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다치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자동차 공학은 의학이고요.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학에서 법을 잘 만들어야 우리가 싸움도 안 하고 잘 이웃들하고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조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의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 의사들입니다. 음악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다른 분은 또 자기 전공이 다 뭐 이 세상 뭐 의학도 경제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어차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나노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한다. 이거 뭐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 나노 연구하시는 분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신경이 지금 고장나면 여태까지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는데 얘가 지금 로봇이거든요. 로봇 들어가고 여기 로봇 팔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신경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뉴로바이오믹스, 뉴로바이올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경 세포가 손상이 된 데다가 칩을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칩을 갖다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의해서 그 칩에 있는 이 회로하고 신경 섬유 끄트러진 데가 와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신경 전달이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 눈, 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시신경이 손상되면 거기 칩 심어가지고 연결해서 시각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을 회복한다든지 이게 이 코클리아 임플란트 하는 거 있죠. 귀, 소리 안 들리시는 분. 그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기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신경하고 연결돼갖고 듣는 거예요. 지금 척수가 끊어져도 못 움직이는 분한테 그 끊어진 척수 부분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연결시키는 거를 아직 몰라서 그 팔로 가야 될 신경이 다리로 가고 뭐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 그건 뭐 조만간 이제 다 솔팅하고 다 이제 제대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그 적혈구 대신에 이 산소를 이산화탄소하고 바꿔주는 로봇을 넣어주면 빈혈이나 이런 거 철분 제제 그 소화 안 되는 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제 애들이 다니면서 다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이런 나노의학의 방법이고 조금 있다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데 적용이 되고 있는가는 또 근데 이게 공학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신나서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두 번째가 신체의 일부나 전신을 바꾸는 거다. 일부를 바꾸는 건 이해가 되시죠? 이식하면 되잖아요. 간 구조는 간 이식 받고 콩팥 이식 받고 그건 여기 관절 망가지게 되면 인공관절 해놓고 일부 바꾸는 건 아시죠? 전체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꿉니까? 아직 수술은 안 했는데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작년에 성공했다고 보고는 나왔어요. 근데 뭐냐면 이 몸이 이게 다 고장났고 못 움직여요. 다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튼튼한 몸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은 안 다치고 머리만 다쳐서 뇌사 빠지신 분의 죄송합니다. 목을 자르고 내 목을 잘라서 바꾸면 건강한 몸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원숭이까지 성공을 했고요. 사람이 지금 2016년, 그러니까 17년에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목 자를 사람까지 지금 다 발런티어로 다 지금 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숭이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건 사람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목을 이식을 하는 건지 몸을 이식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가 있고요. 일부 장기 바꿔 치는 거는 뭐 아주 쉬운 건데 지금은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기증을 받아서 그 공여자 거를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걸 만들어서 이식을 하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거고 최근에 줄기세포가 다 사기였다라고 하는데 그 사기라기보다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걸 너무 많이 이렇게 떠들어서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갖고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줄기세포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거 있죠.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은 냉동 보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로 예를 들면 목을 잘라갖고 이식을 할 때 이 목을 받을 몸이 없다 그러면 일단 얼려두는 거죠. 얼려뒀다가 몸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은 꼭 사람의 몸이 아니어도 되죠. 다른 이걸 우리가 대리체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이 사람 머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실제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목을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는 전체적인 뇌의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뇌만 꺼내서 뇌만 냉동 보존했다가 뇌만 갖다가 심는 그런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포유류를 이렇게 안에까지 급속 냉동시키는 기술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깨어날 걸 기대하고 많은 분들이 냉동 상태에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깨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얼릴 적에 잘못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얼리는 기술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실제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를 사람 몸에다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부분별로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빨간 게 현재 사용하는 기술이고 이게 앞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한 가지 보면은 여기 이제 브레스트 캔서다, 이제 유방암이다. 지금 맘모그램 하지요. 엄청 힘들게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찾아내게 되는데 사이즈가 작은 건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앞으로는 이 안에다가 이제 나노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형태가 바뀌는 녀석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리 수술 받고 나면은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니까 감각이 없고 그런데 이미 로봇의 겉에 씌우는 인공 피부가 오감을 다 느끼는 특히 이제 촉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느끼고 머리에서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인공팔, 인공다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걸 만지면 이게 뭐다라고 하는 촉각, 그다음에 이게 그런 모든 그 감각을 다 느낄 수 있도록 그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나노 스케일로다가 겉으로 들어봐서는 표시가 안 나지만 그 스케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복제하는 거는 뭐 워낙 다 아시죠. 여기서 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돌리고 이 애기죠. 복제한 애기 본이 돌리고 본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소, 쥐, 염소, 돼지, 양 뭐 쭉 해가지고 쭉 오다가 보는데 이따 왔는데 사람을 못할 것 같습니까? 기술은 이미 사람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완비가 돼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중국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중국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요. 거기 워낙 인구가 많아서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거 잘라서 붙이는 수술도 그게 중국에서 그 할빈 의과대학에서 할 거거든요. 아마 어떤 사람도 그런 복제를 한다. 이런 사람을 복제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장기. 아일랜드라는 영화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장기 농장이죠. 내가 병에 들었을 때 생각해서 내 몸의 스페어 장기를 완벽하게 갖추는 거는 클로닝 해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게 클로닝 했을 적에 이제 법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분하고 나하고의 인격권 어떻게, 그분이 나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생리적으로 다 성장한다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영화처럼 나중에 그 원래 자기 그 주인을 갖다가 죽이고 자기가 그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하는 문제도 생길 거고요. 심지어는 얘도 지금 알아가지고 내가 클론된 걸 알고 제발 저를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수준이 이미 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윤리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이걸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통제가 될 건가? 아마 앞으로는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걸 계속 원하게 되면 저거가 이제 아마 합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바타거든요. 아바타는 다른 생명체를 갖다가 내 몸에 어떤 그 종속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지만 가장 괜찮은 거는 내 몸을 클로닝 해갖고 젊은 시절에 그 몸으로다가 나 대신 돌아다니게 하면서 내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필요가 아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나는 겁니다. 줄기세포 가지고 몸 만드는 게 지금 없는 단계까지 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 브랜칭 포인트에서 어느 쪽으로다가 이게 분화가 되라는 거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 원하는 걸 다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아직 못 만드는 거가 뇌는 만들기는 해도 제대로 기능하는 걸 못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긴 해요. 아직 거기까지. 근데 나머지 거는 좀 다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신체 아까 냉동 보관하는 거요. 헤드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거. 그죠? 목 잘라서 붙이는 거 좀 섬뜩하죠. 섬뜩한데 50년을 정신은 말짱한데 50년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이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하고 싶을 거라고요. 브레인 트랜스플란테이션 그 다음 단계입니다. 뇌를 꺼내 쓰는 거. 제일 마지막 단계 기억만 빼가지고 메모리 칩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AI 형태로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기술은 여기까지 굉장히 근접해서 가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저주파로 다 자극을 주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게 기억하는 속도를 10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최초로 뭐 그런 방송에 최초로 뭐 기사에 나오는 거 되게 최초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인간의 뇌에다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뭐 이러고서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메모리 칩 형태로다가 만들어서 뭐 여기다가 USB 포트를 만들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 시그널을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선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띵스 개념으로다가 소위 말하는 CBI입니다. 컴퓨터 브레인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갖고 뇌 속에다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기술이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공대 그 BCI 하시는 분 우리 학교에 있나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저 아시죠? 뭐죠? 그 세종 캠퍼스에는 계시는데 그분이 그거 논문을 네이처에 내가지고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으니까 못 만나봤어요 저는. 세 번째 목적인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달리기도 잘 못합니다. 숨이 차서. 남들은 살이 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뛰는 게 양반스럽지 않기 때문에 안 뛰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용불영설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자꾸 쓰다 보면 그 기능이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히말라야산 꼭대기에서 시속 저기 뭐 100m 달리기 질주를 하듯이 그렇게 한번 달려보고 싶다. 안 돼요. 숨을 못 쉬어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그 어문 교실인가요? 그분도 못 달려요. 거기 달리면 죽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달리다가 보면 한 10만 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달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만 년쯤 사시면 괜찮아요.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근데 사람은 대개 100년을 못 넘기고 길어봐야 지금 120년이라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안 죽고 영생을 그만큼 살거나.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공호파를 만들어서 달면 되죠. 인공호파를. 그래서 고도가 얼마 올라가고 산소 분압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우리가 그 병원에서 이 산소 공급받듯이 인공호파가 작용을 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있던 그 나노로 만들어져 있는 그 나노 로봇이 들어가갖고 그게 산소 공급을 해주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의학이다. 그러게. 그래서 생물학적인 진화라고 하는 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진화되어 있는 생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아지한테 물어보면 강아지가 자기네들끼리는 아마 강아지가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된 종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나은 상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런 쪽에서 생물학적으로다가 불사의 생명체를 만들기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죠? 개인의학, 예측의학, 뭐 예방의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그멘티드 메디슨은 그 제일 마지막 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유전자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기능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미래의학의 방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유전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양질의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런 방법. 좋지 않은 걸 없애고 좋은 걸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거죠. 네이처에 이런 얘기도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게 2001년도. 97년대 가다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근데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전과 이후에 연구 방법도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임팩트라 그럴까? 그건 뭐냐 하면 모든 걸 예측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유전자 속에 생물체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 이거 다 풀었을 적에는 사람들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다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다 몰랐지만 지금은 거의 다 풀어냈기 때문에 유전자만 보게 되면 그 속에 이 사람이 무슨 질병 걸릴 수가 있고 언제쯤 죽을 수가 있고 그죠?
이게 키는 어떻게 되고 피부색은 어떻고 뭐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도 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더 좋은 거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지네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막고 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풀렸어요. 작년에. 소위 말하는 세부모 아기를 만드는 게 작년에 영국에서 그 실험을 하는 게 허가가 됐고 그 다음에 불법이지만 한 살 된 아이의 그 소위 말하는 백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생명을 구하는 게 성공을 했어요. 불법입니다만 성공을 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은 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사람 생명을 살렸으니까 의학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이상 좋은 그 가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휴먼 제놈 프로젝트를 할 적에 사람 한 명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2.7 질리언 달러가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1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같은 해에 셀러라 제노믹스라고 하는 클래시 뱅터라고 하시는 분이 100밀리언 달러,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이거에 비하면. 를 들여갖고 3년 만에 풀어냈습니다. 11년, 3년, 3개월, 2주, 열흘, 지금 얼마 걸리나? 36 hours. 한 사람의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데 36시간이 걸리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액수가 천불입니다. 할만하지 않아요? 지금은 천불만 있으면 나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갖다가 하루 반 만에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돈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팡 떨어져 버려요. 1000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 얘가 이제 100만 원인가고 99만 9천 원하고 1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1000원의 차이가 아니죠. 무지무지하게 큰 차이거든요. 100만 원은 주저 할지 모르지만 99만 9천 원은 주저 안 해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뭐. 이거 검사 그냥 한다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유전자 검사해갖고 100만 저기 뭐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다가 99만 9천 원으로 그거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검사해. 그래서 이거 무슨 병 생긴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해가지고 병 안 생기게 예방하자. 그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죠. 세일한다고 하면은 500불로 세일할지도 모릅니다. 환갑에. 이분 있죠. 누군지 아시죠? 이 차이는 뭐냐면 더블 마스텍토미를 해서 양쪽 유방 다 잘라내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수술입니다. 수술은 가렸어요. 상처가 좀 있는지 어쨌든. 왜 수술을 했느냐 하면 이분이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방암 난소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프리벤티브하게 암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암이 생기기 전에 잘라내고 성형수술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잘라내고 성형수술 기능은 못하지만은 모양 그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기능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피트 사이에서 애를 또 낳을 건 아닐 테니까 하여튼 수술을 이렇게 했죠. 난소도 잘라냈어요. 유방 잘라낸 것만 방송에 많이 나왔지만 난소도 잘라내서 난소암과 유방암이 발생되는 것을 막겠다 했는데 실제로 안 생길지는 잘 몰라요. 다른 게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두주자에 있고 이분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방적인 측면에서 더블 마스텍토미를 하는 게 엄청 늘어가지고 이 분야 의사들은 수입이 늘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렸다는 얘기죠. 20% 이상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암 걱정 안 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3% 베이비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발전소,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인데 거기에는 이 원래 핵 속에 있는 그 유전자하고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옛날에 박테리아로 이렇게 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기생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유전자는 안 넘겨줬어요. 지가 가지고 있다고.
뇌파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뇌도 만들어요. 뇌도 만들었는데 쥐에다가 이렇게 심어보면 작용을 한다고. 살아있어요. 사람한테 심을 정도로 예를 들면 인공 간을 만드는데 지금은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그걸 인비트로 살리는, 실험실 속에서 살리는 거를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용하지 않은데 그런 거야 뭐 몇 개월이 아마 몇 개월 돈 투자하면은 해결해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 이식 받으려고 기대할 필요 없이 자기 줄기세포 꺼내가지고 간으로 분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불린 다음에 프린트해가지고 간 만들어서 이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지금 이게 투디멘저널 할로우 튜브, 할로우 오간, 속에 빈 창자 같은 것들 하다가 솔리드 오간이라는 게 지금 말하던 간이라든지 뭐 헛바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제 콩팥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거 지금 다 성공했어요. 지금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하는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3D 바이오 프린팅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가노브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키드니 만들어갖고 기능합니다. 키드니를 프린트를 해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식을 하면은 작용을 한다고요. 지금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다가 사용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보자. 10년, 20년 안에 될 만한 게 뭐가 없느냐.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래서 소위 말하는 공학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를 적용하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된 거죠. 현대의 의식 기술이라든지 가상현실 이런 것도 기계적인 장치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 안경 봐도 그래요. 이거 안경 이거 내 눈 아닌데 제가 끼고 있잖아요. 이거 껴야지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끼면은 전부 다 너무 이쁘게 보이셔가지고 껴야지 좀 현실로 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경처럼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렌즈 빼내고 거기다 넣으면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한다고 렌즈 빼내고 넣잖아요. 아주 안전한 수술이거든요. 근데 거기 집어넣는 렌즈를 그냥 렌즈가 아니라 줌 렌즈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엑스레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은 이렇게 열선으로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도 야간에도 보이는 그런 렌즈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되면 카메라가 달려 있는 렌즈를 넣어도 되고요. 미니어처로 되어 있는 뭐 이런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카메라 같은 걸 달아놓으면 가다 깜빡하면은 이제 사진 찍히는 거죠. 이제 몰카 뭐 이런 거 엄청 이제 어떻게 하면 방지돼? 눈 깜빡거리는 걸 갖다가 사진 찍었다고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인공관절도 마찬가지. 지금은 굽어지는 것만 넣지만 거기에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를 바꾸면 사람이고 어디부터는 사이보그고 어디부터는 로봇이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공관절을 집어넣었다고 로봇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렇지만은 몸이 유기물질이 아닌 무기물질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있으면 그건 인간이라고 보기는 수는 없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라갖고 붙이면 이게 목을 이식한 겁니까? 몸을 이식한 겁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기계화라고 그럽니다. 그런 기계화라고 하는 거가 소위 말하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트랜스 휴머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커렌트 휴먼이에요. 그죠? 커렌트 휴먼 다음 단계의 새로운 인류를 뭐라고 부르느냐? 뭔지 모르니까 포스트 휴먼입니다. 그 포스트 휴먼을 향해서 가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인간의 트랜스 휴먼이에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인류.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번역을 한 거지. 그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 뒤 인류, 바뀌는 인류 뭐 이렇게 제 마음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의 포스트 휴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G.O.D가 알고 있고 노바디가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2명만 알고 있어요. GC하고 노씨하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페이스메이커 달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인공 렌즈 끼고 있는 분들, 여기에 코클리 임플란트 하신 분들, 인공관절 하신 분들, 이분들이 다 트랜스휴먼이다. 좀 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씩 장기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간이 인공간으로 바뀌고 이렇게요. 이런 개념이 그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을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증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그멘테이션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증강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에다가 그러는 거죠. 최초로 증강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이제 구글 이제 에릭 슈프트가 회장할 때가 언젠가. 그때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해서 이 사람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갖고 사람의 기능을 갖다가 팽창시킬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초연결 사회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그 원동력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런 그 오그멘티드 인바이러먼트가 그걸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 인핸스먼트 메디슨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기능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형수술하고 똑같아요. 성형수술은 외모를 고쳐주는 거지만 내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달리기를 갖다 나 히말라야 위에서 뛰고 싶어. 히말라야 산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뛸 수 있도록 인공폐를 만들고 기능을 갖다 향상시켜주는 게 궁극적으로 증강의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분야로도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야라는 거죠. 인간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켜 가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리면 이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중에 이제 BCI 테크닉 아시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어떤 BBI라는 거 브레인 인터페이스. 이건 사람과 사람, 유기체와 유기체 사이에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이거는 삼성회사였고요. 여기는 이제 유승식 교수님, 박신석 교수님이 다 고대 교수님으로 돼 있는데 여기 주소에는 아무도 못 뵀어요. 다 저기 세종에 계시는 분들인데 감히 찾아가서 만나서는 얘기 못했습니다. 내가 딴소리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왜 똑같은 게 두 장이 나오죠? 이런 걸 실수라고 합니다.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진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HAL이라고 부르는데 HAL, 하이브리드 어시스티드 림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엑소라고 부르고요. 엑소스켈리톤 또는 엑소라고 부르고 탈착형 로봇 또는 이제 착용형 로봇 이렇게 많이 불러요. IT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겉에다가 이렇게 입는 로봇을 입으면 이게 다리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 로봇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내 다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이걸 가지고 걷고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장 많이 개발해서 지금 사지마비나 이런 거로 못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팔을 움직이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로다 지금 발달이 되고 있고요. 뉴로플라스틱스가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인공파를 달았는데 인공파를 신경계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신경파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 신경계하고 연결시키면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은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가지고 조절을 해서 전기적인 작용으로 이걸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BCI라고 그래갖고 여기 스위치 대신에 생각하는 EEG를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센서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와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방식으로다가 센서를 키죠. 거기다 정보를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경을 직접 이어버리는 겁니다. 이겨버리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신경을 통해 가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가고 있고 지금은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자극을 줘가지고 바로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거. 마이오일렉트릭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근육의 움직임 가지고 하는 거고 여러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옵토제네식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생각으로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 오그멘티드 올팩시 이런 거 끼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못 맞는 냄새 같은 거 어쩌면 냄새 제일 잘 맡는 게 뭐가 있나요? 하여튼 그런 뭐 이상한 냄새까지 다 맡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기술적인 거는 거의 다 돼가지고 사실은 특허도 나와 있는데 핸드폰으로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장미를 보내오면은 이렇게 시계를 보는 척하면서 그 장미를 이렇게 보면은 장미꽃 향기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게 특허까지 지금 다 돼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너무 비싸져서 탑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영화 보셨어요?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영화? 안 보셨어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이게 뭐냐면 이게 엑소인데요. 이게 신경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엑소입니다. 영화 속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의 이게 척수로 오는 신경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게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팔에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쇠로 돼 있는 걸 밖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이거는 비분리형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거는 이제 사이버다인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인데요. 이 엑소를 실제로 읽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 작년에. 실제로 이 회사 직원들이 저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이게 물론 내 다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엑소가 움직이는 거죠.
로봇 다리가 움직이면서 가다가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곧 팔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격이 한 3,000불 정도 지금 하는데 1,000불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거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그죠? 근데 트레이닝 하는데 아주 몇 달이 지금 걸리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못 움직이는 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 누워있던 분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손이 잘린 3명인데 호주에서 3명한테 여기다 로봇 팔을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이겠죠. 이게 사이보가 됐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냥 이 팔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다른 그 프로세스처럼 그 의수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고 복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식을 한 거예요. 로봇 팔을 이식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움직이는 방식은 생각한 거를 여기다 전달을 해가지고 BCI 방식으로다가 손을 움직이는데 맥주 컵을 지금 들어 옮기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500ml짜리 맥주잔에 맥주를 채우고 먹는 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맥주를 마시는 거가 지금 하고 싶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레이닝을 하면서 맥주 컵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다. 2015년 2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안고 계시느냐? 이분이 실명을 했어요. 10년 전에 사고로. 안경 끼고 있죠? 안경에 카메라가 있고요. 망막에 시신경 들어가는 데다가 칩을 심었어요. 카메라에서 그 칩으로다가 카메라로 찍은 걸 보냅니다. 그 칩이 받아가지고 시신경으로다가 전달을 해주면 여기서 해석을 해서 보는 거죠. 10년 만에 와이프 얼굴을 보고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력이 얼마 안 나오는데 형태만 보인다고 그러는데 조만간 이게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농담으로다가 이건 미네소타에서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나온 게 딴 거는 찾지 않아서 그냥 일본 기사로 그냥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도가 엄청 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거로 가고 있는 이 속에 지금 이런 게 들어갑니다. 와이어리스, 제노믹스, 이미징, 인포메이션,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모바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제노믹스 이것까지는. 근데 의학 속에 지금 엉뚱한 것이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더 많아요. 기존의 의학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죠.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부수는 거지 뭐 이게 뭐 GDP 올리려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GMP인가 GDP인가? 때려 부술수록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왜 저기 보도블록 이렇게 막 걷어내고 다시 새로 깔고 뭐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그러잖아요. GDP를 올리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학도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새로 지을 적에 기존의 방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뉴 테크닉이 들어가야 돼. 그 뉴 테크닉이 뭐냐? 그 뉴 테크닉이 죄송합니다. 이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끌어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니까 셀폰, PC, 인터넷, 디지털 디바이스 여기까지가 전부 다 IT예요. 그죠? 시퀀싱 이것만 이제 유전공학하고는 바이올로지에 해당되는 거고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디슨인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이 메디슨은 IT다. 이 얘기죠. 퓨처 메디슨은 IT라는 얘기예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미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메디슨 고스 디지털. 그죠? 메디슨 고스 디지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IT. 그러니까 사람이 핸드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된다.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만든다. 그거가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 몸에 이런 것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는 탈착형이나 웨어러블 형태로 적용이 되는데 그 웨어러블 다음 단계로 만약에 패치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안에 장기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게 인간이냐 사이버구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것이 사람한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유망 기술로다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빅데이터 이거는 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파고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쳤지만 알파고 게임하기 2달 전에 IBM 왓슨이 기자들만 모아놓고 우리나라에서 이 메디컬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거하고 저희 또 하나죠. 뭡니까? 주식시장 뭐 그거하고 2개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적에 그거 전자신문에 이렇게 조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알파고가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IBM 왓슨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알파고예요. 이 친구가 뭘 하느냐면 수십 년 동안에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의 치료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내가 아파갖고 병원을 가면 그걸 근거로 해갖고 진단까지 치료 방법까지 다 예측을 해줍니다. 지금은 사람 몸을 기계에 맡길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로봇악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거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국회가 워낙 바빠가지고 이 규제를 못 풀고 있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19대 때는 유난히 바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왓슨이 20대 되기 전에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 그대로 났어요. 고려대학교 엄창석 교수 얘기에 가면 우리나라 규제가 심해서 왓슨이 자리 잡기 힘들 거라 그러더라. 이분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계시는 이제 대학 교수 2분인데 요분 앉아 계신 데하고 요분 앉아 계신 데가 2km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요분 머리에 모자 쓰고 있고 모자 쓰고 있죠. 그냥 심심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의지를 찾아내는 안테나인데요. 이분이 생각하고 이분이 타이프를 치고 있는 겁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한 거예요. 2k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성공했어요. 이게 소위 이 메커니즘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이 실험이죠. 이거 방송에 엄청 나왔던 건데요. 못 움직이시는 분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커튼을 올렸다 이거로 하여튼 센세이션 했던 건데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그다음에 인터넷을 보냈다 받았다 이거 아세요? 그런 뉴스 본 적 있으세요? 그 다음 단계 실제적으로다가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히트를 친 게 이겁니다. 삼성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 노트 10인가 그런 게 실험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의지를 체크했고 이 사람이 생각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아니고 삼성 노트북 그걸 이제 사용한 거죠. 생각하는 거대로 이게 켜졌다 꺼졌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그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성공한 게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사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BBI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대로 쥐 꼬리 움직여 그러니까 쥐가 꼬리가 움직여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완벽하게 일로 간 건 아니고요. 중간에 컴퓨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2단계로 갔습니다. 브레인 컴퓨터 갔다가 컴퓨터 브레인으로다가 이걸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쥐꼬리를 움직여라. 여기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 센서에서 컴퓨터에서는 시그널을 받아갖고 꼬리를 움직인 거죠.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남의 꼬리를 움직인 거예요. 내 꼬리도 아니고. 사람이 꼬리를 치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데 남의 꼬리를 치게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이 다리죠. 다리를 못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센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겁니다. 여기를 엑소가 아닌 보기에 흉하잖아요. 입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엔도 스케일톤을 심어놓고 여기다 센서를 심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거로 여기서 여기로 명령을 내려서 다리 움직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은 엑소를 입고 이게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걸어 다니는 대로 그냥 지금 우리처럼 무의식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뇌졸중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농담처럼 되는 얘기지만 이게 지금 2004년, 2005년도에 이미 성공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기 때문에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게이트 아바타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남의 꼬리를 움직이는데 남의 몸뚱아리 못 움직이겠어요? 로봇 움직이는 게 서로게이트고 다른 생명체를 움직이는 게 아바타거든요. 그러면 남의 생명체를 움직일 때는 내 클론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낫지. 그게 인간 복제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영화 보셨어요? 이거 무슨 영화냐면은 인설전트라고 하는 해리포터 이후에 미국을 전체 휩쓸었던 인설전트, 다이버전트 하는 그 영화인데요. 소설 3편
영화는 2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소설을 찾아가서 읽어봤는데 이 사람들 안에 C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사를 맞으면 그 속에 나노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노 센서를 이제 이 두목의 컴퓨터로다가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순박한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래요. 이게 두려운 거죠.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되느냐. 시큐리티 문제. 내 몸을 남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IT에서 그 비밀, FBI에서 그거 풀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이 암호 코드를 남이 풀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아닌 게 돼버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영화로 나온 거예요. 셀프 리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셀프 리스는 이게 여기는 레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 것이 아닌 거라는데 사실은 남의 몸을 빌린 리스입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리스 하듯이. 근데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남의 몸뚱이를 만들어요. 꼭 남의 몸뚱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아니면 로봇을 만들고 그 속에 내 영혼만 갖다 심는 겁니다. 이 영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텐데, 내 영혼을 갖다 넣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젊은이의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집어넣는 바람에 나중에 자기 영혼을 포기하고 그렇게 결론을 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정신을 빼가지고 다른 데다가 심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건 아시죠? 기억을 꺼내가지고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는 거. 회사가 있어요. 후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만들어진 인간을 후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뇌를 꺼내서 냉동시켜 놨다가 그 이제 평상시에 그 감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감성 칩이라는 걸 만들어 놔요. 나중에 로봇으로 만들어진 몸에 그 사람의 냉동되어 있는 뇌를 완전하게 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면 그걸 이식을 하고 거기에 그 사람의 기억이나 감성이 담겨 있는 칩을 이식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부활시키겠다는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벤처 회사 후마이. 실제로 하겠다는 거 갖고 지금 열심히 자기 그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재생한 인간을 후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휴먼이라고 부르고.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움직임이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요. 예를 들면 IoT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오브 띵스를 얘기할 적에는 홈 오토메이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방. 밖에서 들어올 적에 냉장고가 켜지고 지금 그거 굉장히 손절 많이 해요.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계란이 지금 몇 개 남았으니까 새로 사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오더해가지고 유기농 좋아하시죠? 그래서 한 살림에 주문해가지고 배달시키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 몸에다 딱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대로 구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에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느새에 그 기술이 사람에 적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로봇을 만드는 거가 공장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방사능 오염 지역에 들어가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람이 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증강이다라고 하는 문제, 인간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다 보면 질병을 고치는 그 다음 단계로 정말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바닷속에 아무 장치도 없이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아주 간단하죠. 아가미 만들어주면 되죠. 아니면은 산소 로봇 아까 있었죠. 그거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닥터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주말에 나와 있는 대학원생들이 되게 이렇죠. 대학 교수, 지도 교수, 그다음에 대학원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을 한 2-3명 정도 하고 죄송합니다. 정 교수님 피곤하시니까 그 정도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중에 어디까지가 인간인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알면 제가 이제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뭐라 그럴까, 감정, 느낌, 뭐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다른 그 생명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더 뛰어난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물론 동물들도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저기 새끼들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돌봐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의 경우에서는 그게 사실은 유난히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신경을 쓸 수 있고 뭔가를 느낄 수 있고 느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이나 그다음에 트랜센더스로 AI로 변한 인간의 지식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것도 인간은 아닌가, 인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뇌가 사람이면 그거는 인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몸 전체가 다 기계로 바뀌어도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 뇌가 사람이면 현재 개념으로 봐서는 그게 인간이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몸을 신체적 움직임, 뭐 감매나 이런 게 아니라 되는 부분만 사람이면. 그렇죠. 사고하고 판단하는 고등 기능인, 그러니까 뇌 중에서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대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것이라면 사람이다라고 현재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의학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니까 그게 문제. 만약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른 뇌 기능 일부를 칩이나 기계, 그러니까 생체적인 진짜 사람인 거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종류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게 이제 후마이, 그러니까 트랜센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트랜센드에서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뉴후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45년도에 시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한테 뇌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어넣는데, 몸은 나노로봇으로 만들거나 홀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계획이고요. 실제적으로다가 뇌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곡제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뇌가 아니고 뇌를 그대로 나노 스케일로 카피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AI 역할로다가 하도록 옮겨 심은 로봇을 만들고, 그게 다음 세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데 꽤 커요. 전 세계 한 500명 정도가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꼭 그 사람들 그 디자인한 것처럼 맞춰가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건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인류다. 이렇게 해서 신인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휴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 이 인간은 멸종합니다. 이 인간은 멸종을 하고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다. 그게 지금 인류가 생물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기계적인 진화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인류가 된다는 거죠. 무섭죠. 그때는 인간은 하등한 동물 생명체로 취급받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까지는 이제 거기까지 안 가도록 막아야 되는 게 이제 아마 저는 그 단계에서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지는 않을 거고. 교수님 말씀도 맞긴 한데요. 그 아일랜드 영화를 봐도 그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사악하고 그런 점들을 복제인간이 지적을 해서 윤리적으로 만들고 도덕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 오늘 복제인간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그 인류에 대한 그 멸망을 자초하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학기술이 부자를 위한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은 이런 과학기술이 그렇게 과대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 어그멘테이션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방법이 돼버리게, 그러니까 극단의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나노로봇으로다가 쓴다 그러면은 그거 만드는 비용이나 원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일을 한다고 그러도요. 그럼 그걸 부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기존의 1, 2, 3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특징이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거지가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됐을 적에 있는 사람은 싹 끌어가고 없는 사람은 진짜 하등한 정적으로 엘리슘에 나오는 식으로 위에 부자들이 가는 사회는 완벽한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사회되고 밑에는 그러니까 기름때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굴러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믿고 있는 거는 그 전에 법적인 정비, 윤리적인 정비, 또 그 이전에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발전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 무서울 정도로 빨리 가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뉴스나 저런 기사가 나오면요. 예를 들자면 손발이 없는데 로봇팔을 붙였는데 생각해야 하는 거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맥주잔을 든다. 사실 이게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 붙이는데 수억 들거든요. 이거 붙이는 것만 수억 들고 지금 운 좋게 3명이 성공을 했는데 그거 발표 안 했을 거예요. 그 전에 몇 명 실패했는지 발표 안 했을 거라고요. 성공한 3명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적에 그거가 만약에 보험이 된다 그러면 그 보험료를 누가 내야 됩니까? 그죠? 전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뭐 많이 내는 보험료, 아까 세금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세금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나한테 돌아오는 세금이지만, 네, 그런 데서 커버를 하려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 의료 기술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의료 기술은 너무 앞선 기술을 쓰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만져보고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을 사진을 찍거나 또는 MRI, CT를 찍어야지만 진단을 만져보고도 아는 건데 그걸 꼭 찍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마치 기계한테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변했죠. 그러니까 만져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것도 안 드는데 MRI 찍으면은 적어도 4, 50만 원 들잖아요. 그죠? 그런 피검사 안 해도 되고 엑스레이 3,000원짜리면 3,000원이면 되는 걸 갖다가 100만 원씩 내고 사진을 찍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자제하는 부분이 사람이 좀 약해요.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고 있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혜택이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좋지 않은 방향 쪽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통제 같은 게 있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 윤리 현장이라든지 로봇을 만드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특히 사람 모양을 닮은 휴머노이드를 만들 적에는 그 원칙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어기는 걸 즐겨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이렇게 사람이 100만 명이나 뭐 1억, 10억 뭐 이렇게 되면 그 가끔 있는 그 사람들 숫자가 꽤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고 검색 보내드리고 우리끼리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